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점심들 드셨나요? 네. 불행히도 저는 오늘 점심을 먹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간혹 그러다 보면 이제 바쁘면은 못 먹을 때가 있죠. 또 오늘 아침에 저희가 국민의당의 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 해서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합니다. 1시간 반 동안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그런데 제가 오늘은 샌드위치도 못 먹고 그래서 하여간 하다가 다시 45분 동안 이제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이번 7월 8월 달에 국회가 또 하한기라고 놀지 말고 어떻게 일을 좀 해볼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토론이 있었고요. 그것이 끝나면 이제 바로 가가지고 본회의장 가서 오늘 이제 안철수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그것이 끝나고 바로 그 외교통일위원회 오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첫 회의가 열려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국민의당의 이제 간사로 선임이 됐는데, 외교통일위원회 그것이 끝나고 다른 의원님들은 가시지만 이제 간사들은 다시 모여서 다음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회의를 합니다. 그거를 하다 보니까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 들어와 보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원고 정리한 거 챙겨가지고 지금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어쩌다 운수가 안 좋으면 밥도 굶는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오늘 제가 주제로 한국 정치 혁신을 위한 제3의 길 이런 이제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다고 주최 준비하는 측에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거창하기보다는 이제 저의 문제 인식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한국 사회가 어렵고 특히 청년들은 사실 이제 그 취업 절벽에 막혀서 사실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분노하고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 노인들은 OECD 최고의 빈곤율과 자살률로 불행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거죠. 암담한. 그래서 인류가 어떤 그 과학과 그 의학의 발달을 해서 생명의 수명이 늘어났지만 적어도 한국 사회에 있어서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재앙에 가깝다. 실제로 재앙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안 잡히지만 폐지를 주셔서 폐휴지를 주셔서 본인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노인들이 200만에 가깝다, 이런 언론 보도까지 나왔을 적에 한국 사회가 얼마만큼 위험한 사회인가, 이런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 잘 느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지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해결이 안 되는 것일까? 그럼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인 모순을 왜 풀어가지 못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저의 고민에 대해서 제가 대안이라기보다는 그런 고민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치 쪽에 있다 보니까 적어도 이런 문제점들이 87년 이후에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순이 계속해서 악화되어 심화되고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간다면 더 이상 한국의 정치 구조, 또 어떤 사회 운영의 어떤 방식이나 어떤 패턴이나 이 모든 부분을 과거의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한 상태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 없으니까 이 방식대로 가자가 아니라 이 방식 가지고는 도저히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3의 길이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제가 전문적으로 무슨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제가 오랜 세월 이쪽 그 정당과 국회에서 일을 해왔고, 또 여러분들이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력한 대선 후보, 또 실질적으로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 분까지 이렇게 일을 해 오면서 느꼈던 부분, 한국 정치의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옆에서 지켜보고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면서 같이 한번 대한민국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적어도 정치의 개혁, 정치의 혁신,
뭐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조금 메모를 좀 해왔습니다. 그걸 보고 좀 제 의견을, 이거는 어떨까요? 제 의견이라는 거를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 20일이면은, 이틀 전인가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셨습니다. 이제 집권 여당입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와 같이 함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국민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시는 과정에 대한민국의 자화상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제가 몇 마디를 뽑아본 겁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이 단군 이래 가장 스펙이 좋은 세대다. 가장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또 많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세대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나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 실업률은 10%로 통계에 나오지만 실질적인 체감 실업률은 30%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적어도 집권 여당의 대표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인식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살률도 OECD 1위다. 노인 빈곤율도 50%에 가깝다. 역시 OECD 1위겠죠. 그러니까 노인 절반은 빈곤에 시달린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소득 상위 10%가 대한민국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소득 분배 불균형,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심각한 문제가 단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연봉이 1억에 가깝습니다. 지금 1억 원이 넘는 데도 있죠. 근데 하위 90%, 그 10% 아닌 90%의 연봉은 2, 3천만 원 정도. 근데 똑같이 다 이런 수입을 가지고 어떤 4인 가구로 따진다면 어떤 가족은 1억을 가지고 4인 가구가 살고 어떤 가구는 2, 3천만 원을 가지고 4인 가구가 사는 거죠. 엄청난 삶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고, 그런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러셨겠지만, 그 서울 메트로의 지난해 구의역 사고에서 이제 19살 그 비정규직인 그 청년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죠. 그때 그 청년이 받은 월급은 144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가방에다 컵라면을 넣고 다니면서까지 일을 했지만 144만 원을 받았는데, 이 서울 메트로, 그러니까 지하철이죠. 서울 지하철에서 자기 임기가 끝나서 퇴직한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44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제 엄청난 그 격차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불균형이 있는 거죠. 이것이 여당의 대표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저는 이런 인식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진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문제점들을, 물론 그 뒤에 해법이나 뭐 이런 부분들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 부분을 솔직하게 국민들 앞에 말씀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진전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과연 이런 격차 없이 그럼 대한민국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 비판 없는 청년들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이 늘 경쟁 사회에서 경쟁 속에서 커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법, 더불어 사는 법을 우리 사회나 학교나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죠. 오로지 경쟁에서 이겨가는 그런 삶을 대학에 가서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일단 취직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왜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아 실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취업을 목표로 대학을 다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로지 취업을 위해서 고민의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하고 집중하다 보면 이 사회에, 기성사회에 편입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영광이죠. 편입된다는 그 자체는 정규직 직업을 얻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그렇지만 적어도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기성사회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고 병폐도 많은데 결국 여러분들은 그런 병폐나 불합리에 대한 비판적인 이런 의식 없이 기성사회의 편입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은 편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속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런 비판 없이 기성사회에 종속됨으로써 또 그걸 많은 적어도 청년들이 거기에 노력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은 점점 더 건강성을 잃어가고 있다. 뭐 이런 또 안타까운 또 그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쨌든 하여간 현재 이 부분이 솔직하게 모두가 인정하는 여야의 모두 정치권 모두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러한 그 경제적인 어떤 모순 외에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럼 대한민국은 과연 정의로운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인가 합리적인 사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는 사실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어떤 부조리, 무사한 일, 그 다음에 연고, 담합 이런 불합리한 병폐가 만들어내는 저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행방불명이 돼서 대통령이 어디 갔었느냐 그런 사고 수습의 일선에 나서지 않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구조적으로 봤을 적에 적어도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누적되어 그런 병폐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덮고 또 자기가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적어도 배의 안전이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거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관리 감독해야 될 사람들은 그거 관리 감독하지 않고 또 그 배를 운영하는 사람은 불법으로 로비를 해가지고 그거를 불법으로 개조하고 뭐 이런 모든 한국 사회의 아주 천박한 총체적인 비리가 그 세월호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병폐에 쌓인 그 한국 사회가 보여준 모습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그때 우리나라의 정부, 해경 모든 부분이 그 구출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무능력함 여러분들은 그거를 TV 생중계로 배가 서서히 바닷속으로 잠겨가고 우리 아이들이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 배 안에서 바닷속으로 수장되어 가는 걸 다 지켜보셨죠. 우리는 그 배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불합리한 사회, 불공정한 사회, 병폐에 찌든 사회는 어떤 사건이 터져도 대응도 무능력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모순도 심각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병폐나 모순도 심각하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대개조를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회를 끝에서까지 다 바꾸겠다고.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뭐가 바뀌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그때 우리가 다시는 우리가 이런 우리 사회를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고 모두가 다 다짐했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의역의 그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또 그 남양주 폭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전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어느 것 하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런 세월호 참사나 이런 부분이 과연 이제 사회의 어떤 부조리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도 요즘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 법조비리 게이트 그러니까 정은호라고 하는 그 화장품 회사 사장이죠. 적어도 이 천박한 자본주의에서 승리한 승리자죠.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진 그 사람 그 다음에 적어도 부패한 검찰 권력 부패한 사법 권력 이런 사람들이 돈으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결국은 그 무전유죄라는 적어도 1988년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는데 지강원 사건이라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그때 지강원이라는 사람이 죄수였는데 탈옥 과정에서 탈옥을 했죠. 그 교도관들을 물리치고 탈옥을 하고 어디 한 집에 들어가서 인질극을 벌이면서 그 지강원이라는 사람이 그 세상에
대놓고 절규한 부분이 그 무전유죄, 유전무죄입니다. 돈이 이게 무슨 무전유죄가 무슨 얘기인지 좀 잘 알죠. 근데 1988년도에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아주 많은 생각할 부분을 줬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결국은 그 스스로 자살을 했죠. 사실 자살을 그 현장에서 자살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은 목숨을 잃었는데, 그때 우리 사회에 이 한국 사회가 잘못돼 가고 있다고 이 사람은 절규했는데, 그리고 지금 다시 보면 한국 사회는 여전히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연 이제 한국 사회가 정의로운가, 공정한가, 함께 사는 사회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전에 말씀하신 이 경제적인 어떤 그 격차의 문제, 이런 불평등의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문제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적인 병폐나 모순은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사실 압축적인 어떤 경제 성장,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또 민주화를 이뤄낸 굉장히 세계적으로 놀라운 평가, 긍정적인 평가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 87년 체제, 현재 우리가 6공화국이죠. 그 87년 체제에 대해서 87년 체제가 과연 2016년에 과연 맞는 체제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87년 이후에 사실 민주화 이후에 이제 대통령 직선제로 하면서 정권 교체도 이루어지고 뭐 이런 속에서 사실 매일 여러분들은 이제 싸우는 국회, 일 안 하는 국회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정치가 적어도 영남과 호남이란 지역주의, 또 이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주의, 이런 그 논리와 세력들이 계속해서 득세를 해감으로 해서 결국은 반목과 대립의 정치를 계속해서 해왔죠. 그래서 늘 정치라면 싸움질하는 국회에만 생각이 나고, 정치라면 부패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정치에 대한 신뢰, 국회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낮았죠. 그런 부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결국 이제 반목과 대립, 그리고 어떤 진영에 빠져서 적어도 나는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라고 하는 그런 배타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정치가 그러면 어떻게 그럼 우리 경제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느냐? 저는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가 되는 거죠. 왜? 그때 정치인들은 적어도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거,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진영, 내 지역의 이익을 중심으로 싸워나가는 그 정치가 우리 정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민생 중심의 정치라든가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모순들을 해결하려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들의 문제, 우리 부모들의 문제, 삶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정치의 중요 의제로 부각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떤 이데올로기나 뭐 이런 거에 집착해서 싸운 그런 정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모순을 해결하기는커녕 일단 미래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나 뭐 이런 부분은 기대할 수도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가령 우리가 97년도에 IMF 그 구제금융 그래서 외환위기를 저희가 맞았죠. 준비를 안 하고 세계화라는 어떤 달콤한 꿈에 취해가지고 그걸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쫓겨 나가고, 그때도 국민들은 그래도 어떻게 다시 일어나 보자도 장롱 속에 있는 금까지 다 팔아가지고 어떤 나라를 구하는 데서 다 나왔지만, 그 이후에 사실 2000년 이후에 우리가 그 우리 산업의 어떤 구조 개혁이라든가 우리가 구조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 보다 철저하게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 부분을 누군가는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일반 국민들이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해야 될 주체는 정부와 국회 뭐 이런 데가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또 외형적인 성장에 취해가지고 쭉 10년 15년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떨어져 있는 우리 문제가 뭐냐면, 지금 조선과 해운의 어떤 심각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기에 또 다시 11조 12조라는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쏟아 부어가지고 어떻게 또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과거의 잘못된 실패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IMF 때
그리고 거기에 기업들 구조조정하고 뭐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은 국민 세금이 그 공적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벌은 세금으로 대기업들, 은행들 다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거를 해야 되는 그런 10년 후에 15년 후에 다시 이런 문제가 또 와 있는 거죠. 지금 굳이 지금 대우 조선해양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조선사나 해운사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책은행이라고 하는 그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 또 수출입은행이라고 하는 국책은행이 관리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언제 문을 닫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또 국민들 세금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먹여 살려준다? 그런 부분을 또 반복할 수 있겠냐? 못하는 거죠. 왜? 그 부분은 결국은 그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걸 못할 경우에는 엄청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실업자가 돼서 밀려 나올 겁니다. 우리 정보, 우리 정치가 이런 부분을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할 적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다른 영역을 더 준비하고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를 준비하고 지금 우리의 산업이나 구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 누구 하나 진지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국회에서 이거 정말 괜찮냐고 누구 하나 진지하게 어떤 정치 세력 하나 제대로 거기서 진지하게 문제 제기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다 보면 다 공범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거는 그 공범인 사람들은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성실하게 일해서 성실하게 세금을 냅니다. 근데 그런 납세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헌법에서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은 봉이돼 갖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금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교육도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공교육이 문제가 있다. 뭐 이 부분은 뭐 누가 얘기를 안 하다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개혁 하지만 교육개혁 가지고 과연 대한민국 교육이 바뀌어지겠느냐. 이건 교육 개벽 뭐 혁명 일어나야 되는데 누구 하나 그런 얘기는 다 동의하지만 그러면 대한민국이 가야 될 교육 개벽이나 혁명의 방향과 내용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자라왔고 사실 뭐 제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말 자체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가르치는 대로 그냥 쭉 따라오는 정도니까. 그리고 그냥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 밑줄 친 거 달달달달 외우고 뭐 이렇게 해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때는 권위주의 시대, 적어도 군사정권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화라고 하는 어떤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죠. 한국 사회, 대한민국 국가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쪽에서 같이 힘을 모으고 앞장서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동참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지원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어 한국 사회에 어떤 동력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고 6월 항쟁에서 체류탄을 맞아서 죽은 대학생도 있지만 또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이 부분이 결국은 6월 항쟁으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가야 될 방향이 있었습니다. 합의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그것이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모멘텀을 만들지 않고서 자꾸 현재 문제점들이 이게 문제다 저거 문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그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을 과연 아무런 어떤 아주 본질적인 고민 없이 과연 그 해결이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전기가 필요하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쪽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정치 혁신 그리고 새로운 틀 어떤 개헌 뭐 이런 부분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그 틀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4.13 때 여러분들은 투표를 어디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새누리당이
개헌선을 확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난리가 났었죠. 언론도 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민주당은 야권이 분열됐기 때문에 다 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국민의당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양당 체제를 깨야지만이 우리 정치의 변화가 온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국민들이 3당 체제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것이 한 20년 만에 있었던 일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국회의 권력을 나눠 이제 분산시켜 준 겁니다. 양당이 계속해서 싸우고 담합하고 너네들끼리 나눠 먹고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서로 다 협치를 해가지고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펼쳐봐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거기에 대한 배경은 뭐냐면 결국은 이 정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정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정치부터 먼저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민심이 서로 다 통해서 결국 국민의당이라는 그 비록 38석에 그쳤지만 어떤 기존에 수십 년 동안 한국 정치를 지배해온 영남과 호남에 기반해서 한국 정치를 지배해온 이 정치 구조를 이번에 국민이 깨주신 거죠. 그럼 과연 이걸로 만족하느냐? 여기서 저는 이제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더 나가야 되냐? 이 정치가 당연히 뭐 3당 뭐 구조에서 한국 문제가 한국의 모순이 해결이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정치가 바뀌어가지고 어떤 그 변화와 혁신 그런 측면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저는 이제 국가의 역할, 국가가 과연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국가가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걸 앞에서 견인해내고 끌고 가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자기 역할을 다 했을 적에 결국은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의 문제가 저는 보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여러분들 부모님들 일하는 모든 노동자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그 세금을 걷어들이죠. 그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법률이라는 규범을 통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통제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런 국가의 통제에 따라야 되고 국가는 그렇게 해서 엄청난 사실 합법화된 폭력적 힘을 갖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폭력적 힘을 여러분들이 돈까지 바쳐가면서 국가에 대해 그런 그 권한과 역할을 줬을 적에는 여러분들도 국가에 대해서 뭐를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가가 그럼 그 국가의 구성원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또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또 공동체 가치와 정신 질서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약자를 보호해 주는 거 이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경우에 선거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건 선거에서 이 정치 세력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국가가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그 책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정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를 바꿔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 때만이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지 않겠냐. 왜?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깨끗해지면 정부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국가 사회가 전체적으로 청렴도가 높아져 가는 거죠. 근데 정치가 지저분해지면 다른 데도 다 지저분해져. 왜? 다른 데가 지저분해지는 거 썩고 부패한 부분을 고칠 책임이 정치에 있는데 정치 자체가 부패하고 썩으면 다른 데를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패한 정치는 결국은 또 무능한 거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부패한 세력이 유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치가 적어도 국회로 상징된 여기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부패하고 무능하다고 얘기하면 가장 좋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그건 정부입니다. 행정부요.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가 일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임을 묻고 그거를 관리 감독하고 또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잘 쓰여지는지 그리고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 모든 부분들을 감시해야 되는 부분이 국회의 역할, 그것이 입법부의 역할이죠. 그래서 국회가 정치가 똑바로 자기 역할을 하게 되면 정부는 일을 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회가 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으면 저 세종시에 있는 정부 청사도 밤 늦게까지 불이 켜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는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 부합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만이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 혁신을 해야 되는 거. 정치 혁신을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선거에서 이기고 또 국민들이 너네들은 부패하고 일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미지 개선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자기 역할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견제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치 혁신을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내용인데 더 이상 뭐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래서 87년 이후에 우리가 진영과 진영 논리와 지역주의 뭐 이렇게 반목과 대립의 정치로 통해서 결국 흑백 논리나 막말 정치 또 어떤 부패에 대한 온정주의 뭐 타협을 거부하는 부분 뭐 이런 정치가 그래서 이념 과잉과 진영 논리가 득세했던 이제까지 한국 정치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치의 문제 또 우리 양극화나 노인미군의 청년 실업이 심화된 이런 경제사회적 모순 뭐 이런 부분이 심화돼 왔다. 그 책임의 한가운데 정치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정치를 바꾸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면 뭐를 조금 좀 바꿔야 되겠는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어떤 측면에서 좀 정치를 바꿔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 짧은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정치라는 것은 그 체질 개혁과 제도 개혁, 정치 혁신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체질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관성과 타성을 혁파하는 거죠. 그래서 낡은 사고, 진영 논리, 지역주의, 연고주의 이 모든 부분을 깨버리는 거죠. 이 부분은 제도로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적어도 그러니까 올바른 정신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 일선에 많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건강한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왔을 적에 적어도 이런 어떤 합리적인 어떤 정치 문화나 행태가 정착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막말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갑질을 하거나 그리고 그 위법을 저지르는 않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 국민의 어떤 감시 체제, 뭐 이런 통제 체제,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마련이 됐을 적에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함부로 회의에 빠지지 못하고 내가 오늘 회의에 안 가면 국민들이 나를 어디서 어떻게 지켜보고 나중에 어떻게 질타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상태로 가져야지만이 저는 이제 그 자기 관리, 자기 절제 이 속에서 국민을 위해서 내가 복무하겠다. 뭐 이런 사고를 갖지 않겠습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여기서 정치인들이나 우리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어떤 단체장들 또 지방의원들까지 다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 제도 개혁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저는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정치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부패 척결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의 공무원들까지 해서 공직자들이 뇌물이나 뭐 이런 그 부정부패에 연루될 때는 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걸리면 영원히 공직에는 다시 진출할 수 없도록 그걸 완전히 끊어놔야지만이 저는 이것이 끊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 정치, 그 정당의 부패 지수와 국고지원금을 좀 연동하는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당이 지금 관료화되고 비대화되어 있다고 많은 지적들이 있지만 사실 정당도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정당의 당직자들도 월급을 국고지원금이라고 하는 세금에서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준 공무원이고 그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지금 한국의 정당은 유지되기 어려운 아주 좀 조금 기형적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당이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민들이 거기다 돈을 줘야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자금법이나 이런 거를 바꿔가지고 적어도 부패 지수가 굉장히 높은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을 깎고 또 상대적으로 깨끗한 정당 더 주고 또 일정 기준을 넘어선 부패 지수가 너무 심하다 이런 정당 자체는 아예 국고지원금을 완전히 그 삭감해가지고 그 존립을 어렵게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아주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지만이 우리 정치가 좀 깨끗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일탈로 인한 어떤 부정부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소속 정당이 책임지게 만드는 거 이 부분이 잘 정착이 되면 저는 정부에도 그 청년 포인트제나 뭐 이런 부분들을 더 연구해서 적어도
행정부도 예산을 함부로 쓰고 부정부패가 있고 불법 비리가 있었을 적에도 거기도 예산상에 강력한 페널티를 줘가지고 불이익을 줌으로 해가지고 국민의 그 예산이나 아니면 부정비리나 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견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선거구제를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3당 체제를 만든 것은 그 국민들이 투표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제도로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근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이제는 다당제를 정착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당제를 하게 되면 양당이 국회를 지배하게 되면 둘이 매일 싸우거나, 그러니까 밀어붙이기를 하거나 아니면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가거나, 뭐 이런 어떤 잘못된 정치 문화가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적어도 다당제가 되면 두 당이 야합한다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지금 3당 체제가 있는데 이것이 뭐 4당까지 가도 좋고요. 그럼 그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선거구제로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 근데 현재 소선거구제로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대선거구제 뭐 이런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현재 독일에서 이야기하는 독일식 어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이것은 이제 그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표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당들이 정당의 후보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지만 정당에 대한 그 득표율이 의석수를 결정하게 되면 정당의 정책 개발을 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책 정당이 가능하고, 그리고 선거도 정책 대결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역으로 정당이 많고 그래서 국회 권력이 분산되어 있으면,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 헌법 개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도 상당 부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두 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을 적에는 대통령이, 청와대가 집권 여당하고 얘기만 잘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당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집권 여당하고 얘기만, 대통령이 얘기를 해가지고는 국회에서 행정부가 원하는 걸 통과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각 정당들한테 다 가서 대화를 해야 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국정 운영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바뀌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우리 현재 소선거구제를 하루빨리 좀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그 정세균 국회의장이 그 개원사에서 이제 개헌을 말씀하셨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또 많은 의원들이 개헌에 대해서 다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럼 어떤 개헌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단순히 정치인들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 관계에 따른 어떤 그 권력구조 개편이 과연 그 개헌의 핵심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이 권력구조 개편만 위한 개헌 가지고 현재의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순들을 해결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헌은 단순히 현재 대통령제를,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그 4년 중임제나 아니면 내각제나 또 이원집정부제나 이런 걸로 바꾸는 그런 논의의 시작이 아니고, 적어도 저성장 100세 시대라고 지금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과거에 우리가 두 자릿수 아니면 5%의 높은 성장이 불가능한 상태에 와 있고, 거기서 인구 구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이든 타이든 하여간 100세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도저히 괴롭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저성장 100세 시대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직면해 있는 경제사회적 모순 구조, 뭐 그 고령화, 양극화, 또 실업, 복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의 모순들을 어떻게 풀어내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그 헌법 정신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또 새로운 가치들 있죠. 이 기본권의 신장 문제, 공동체의 가치, 또 정보화, 기후변화, 생명평화, 또 지금 이제 알파고로 지금 상징되고 있는 그 4차 산업혁명. 그래서 누가 제2의 기계 시대라고 그런 이제 책도 써냈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이제 인간과 기계가 함께 동거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인간의 어떤 그 복지, 또 삶의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의 볼 것인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1억 받는 사람이 있는 거고 2,500만 원 받는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그걸로 갖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는 총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참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란 공동체 사회는 앞으로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라고 합의하는 과정이 저는 개헌 과정이고, 그런 국민들의 총의가 그 개헌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 속에서 그럼 우리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권력 구조를,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제를 이렇게 바꿔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개헌의 순서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87년 체제, 6공화국 이 체제 가지고 현재 2016년 또 앞으로 국민연금이 고갈 시점을 지금 2045년에서 50년 정도 보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해서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담아내는 고민, 토론, 이거를 시작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예, 끝인가요? 이런 속에서 제가 제가 정치혁신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거, 그리고 그 국민들의 뜻이 다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제를 만드는 거,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거, 그다음에 과거의 기존의 그 기득권적 사고, 적어도 그 정치인 그들만의 리그전을 벌여왔던 이 국회를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사고, 인식의 틀, 이런 걸 바꾸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루빨리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거창하게 제3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선거구제나 개헌이나 이런 거는 이제 87년 이후에 한 번도 우리 사회에서 터치를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색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모색 없이는 근본적인 우리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정권 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정권 교체라고 하는 부분도 단순히 지금 새누리당이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으로 바뀌는 정권 교체, 아무런 내용 없이 한 A라는 정치 세력에서 B라는 정치 세력으로 정권이 바뀌는 그런 정권 교체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점들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 그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거기에 책임의식을 갖고 있고, 내년에 대통령 선거 과정은 박근혜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정권을 주세요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야 되고, 이런 속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 한때 정권이 갔을 적에 저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조금이라도 풀어가고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지, 그렇지 못했는 정권 교체는 이제까지 87년 민주화 이후에 역대 정권들이 다 그 정권의 말로가 다 안 좋았죠. 저평가 받았고, 또 다른 5년 먹튀 정권을 만드는 거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일단 정권은 자꾸 보고 또 5년 동안 잠깐 해먹고 그냥 튀자. 또 여러 가지 지금 조선이나 해운이나 여러 가지 지금 부도 직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까놓고 국민들의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임기 때만 제발 터지지 말아야 하면서 그 거대한, 나중에 터지면 정말 또 국민들 세금이 몇 조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그 폭탄 덩어리들을 다 그냥 옆으로 돌리는, 폭탄 돌리게 하는 이런 정치, 이런 국정 운영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내가 볼 때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위험하고 불안한 일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권 교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 본인이 내년에 대통령이 돼보겠다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 사람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당면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용기 있게 솔직하게 우리 사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기득권을 좀 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따져보고, 그런 부분을 따지지 않고 나는 내 지역이 어디니까 어느 당을 내가 찍어줘야 돼, 아니면 나는 여당을 싫으니까 나는 무조건 야당을 찍어줄 거야, 아니면 여당이나 야당이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냥 일단 내 앞길이나 좀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대한민국의 모순은 점점 더 악화되고 조금 더 개선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더 크게, 더 단합해서 냈을 적에 여러분들에 대한 목도 더 커진다. 그리고 그거는 그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적어도 기성사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 더 내놓으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는 사회가 균등해지고 평등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낡은 정치, 그리고 이 불공평한 어떤 경제사회 구조에 대해서 이거를 좀 깨트려 나가는 조그만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하여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말씀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두서없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양해하시고요. 질문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점, 모순 극복과 새로운 틀이라는 주제로 좋은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강연을 들으면서 새로운 전환인 정치 혁신, 개혁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도 유쾌하고 좋은 강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 진행 방식은 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SNS를 통해 받은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 학생의 질문입니다. 11조 한남대학교 홍순기 학생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홍순기라고 하고 24살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그리고 국민의당으로 거치는 저력을 보여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으신지,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살벌한 정치판에서 그런 3당 과정을 모두 겪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을 굉장히 점잖게 해주신 것은 보통 이걸 보고 이제 정치 철새라고 그럽니다. 정치 철새라고 하는데 철새가 이동을 할 적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저는 원래는 이제 꼬마 민주당 중앙당의 공채 1기 출신입니다. 꼬마 민주당이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90년도에, 그러니까 88년도에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4당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4당 체제가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이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분들이 하는 정당한 노태우 대통령이 총재로 있는 민정당하고 해서 4당 체제가 만들어져 가지고 여소야대가 만들어져서 90년도에 이제 3당 합당, 또 3당 야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이 세 사람이 만들었고 민자당이라는 걸 만들고, 그 3당 합당에 반대해서 남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또 뭐 조순영 의원, 이철 의원, 그래서 그때는 비교적 거기서 젊고 개혁적인 의원들이 남아서 꼬마 민주당의 작은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당직자들을 그때 처음으로 공채를 했죠. 처음으로 공채를 했는데 제가 그 공채에 가서 당직 생활을 해서 정당 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야권이 분열되면 안 된다 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였던 민주당하고 합당을 해갖고 이제 민주당이 만들어졌죠. 만들어지고 있다가 이제 저는 정당 생활을 잠깐 중단을 하고 국회로 옮겨서 국회에 가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미스터 쓴소리라고 하는 조순영 의원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 비서관으로 제가 국회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때 제 나이가 27살 때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로 옮기고 나서 있다가 열심히 보좌진 생활을 하다가 정계 은퇴를 하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계 복귀를 선언을 하셨어요. 복귀를 선언하고 그때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생활을 그만두고 바깥에 있는 여러분들 요즘은 재야라고 하면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과연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선배들하고 만나서 이제 정치개혁 시민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정치개혁 운동을 제가 합니다. 정치개혁 운동을 쭉 하다가 다시 이제
홍성호 변호사님 또 이부영 선배 뭐 이런 분들하고 다 민주당을 다시 만들어서 하다가 지금도 돌아가셨죠. 이제 재정구 선생도 계시고 해갖고 그때 이제 그 이해창 그 총재, 이해창 후보하고 이 당이 합당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에 있던 분들하고 그때 그 신한국당에 있던 분들하고 합쳐가지고 한나라당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글로 가게 됐죠. 글로 가서 쭉 해서 제가 이해창 총재하고도 일을 해봤고 뭐쭉 있어서 이제 여의도 연구소에 있으면서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이제 그때는 이제 다시 제가 당에 조금 있다가 그 윤여준 장관 보좌관 생활을 또 한 4년 했고요.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소에 있다가 그 이명박 대통령 그 대선에 대한 이제 제가 전략 기획을 책임을 져서 제가 2007년도에 그 대선을 치릅니다. 그래서 대선을 이기고 그렇게 해서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갔다가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그때 이제 조금 대통령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나와서 기업에 있다가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그때 고민할 때 이제 안철수 현상이 그때 불었었죠. 2012년도에 그 안철수 현상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데 내부 좀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몇 분들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이제 그 안철수 후보로부터 연락이 와서 같이 대화를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상당히 일치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그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그 대표 후보를 도와주기로 한 겁니다. 도와주기로 했고 근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대선 끝나고 다시 안철수 대표가 그 재보궐선거에 당선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자 창당을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하고 또 합당을 해버렸잖아요. 합당을 해버려가지고 저도 이제 안철수 대표랑 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적을 갖고 있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에 가서 제가 이제 사무부 총장하고 당무혁신실장 뭐 이런 걸 하면서 하던 중에 그 도저히 이 현재 기정의 야당 가지고는 정치 개혁도 안 되고 또 정권 교체도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저기 굉장히 약간 그 낡은 인식에서 못 벗어난 정당이라는 인식을 저나 안철수 대표가 해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 내부 혁신 논쟁을 해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부 혁신 논쟁을 제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당의 어떤 그 부패 척결 문제하고 또 낡은 진보 청산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때 문재인 대표하고 어떤 논쟁을 벌이고 뭐 이런 속에서 우리 안철수 대표나 저나 생각하는 부분이 이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탈당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당으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당적을 그렇게 옮기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한다면 그건 제가 100% 감수할 수밖에 없고 또 감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정당에 대해서 일관되게 쭉 자기 길을 걸어왔고 거기에서 자아 성취나 거기서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의 목표와 내용을 이룰 수만 있다면 제일 좋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당적이 조금 바뀌었던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현장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계속 바뀌니 공평한 기회를 드리고자 조별 구역을 고려하여 지정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속한 조와 학교, 이름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고요. 손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뒤편에 맨 뒷자리 여성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7조 소속인 27살 한국외대 법학과 재학 중인 윤서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 질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하신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조선업이 우리나라 발전의 주춧돌이었는데 이것에 대해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당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해결을 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당 국고 보조금이 있는데 국민의당이 이번에 24억을 가져가셨잖아요. 근데 정당이 국고 보조금 말고 후원금, 기부금 등 수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당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헌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 그러니까 뭐 해운과 이제 조선 전체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우리 그 당의 김성식 정책위장이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이제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양적화라는 부분이 결국 이제 한국은행을 통해서 돈을 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채권을 발행을 하면 그걸 한국은행이 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채권이라는 부분은 다시 그걸 가서 어떤 정부가 돈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일반 기업으로 하게 되면 손해가 날 거를 알고서도 채권을 사면 이게 배임죄가 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고, 만약에 그것이 10조가 넘는 정도의 채권을 산다면은 아마 뭐 감옥에 굉장히 오랫동안 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일반 기업의 CEO가 그런 짓을 한다면. 그러면 한국은행 통제가 그거를 산다. 그럼 저는 그거는 이제 국가 공공기관이 배임죄를 저지르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담, 이 모든 부분은 결국 또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럼 언제까지 그 도덕적으로 또 부도덕한 어떤 그 분식회계니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들어가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국민 세금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요. 당도 거기서는 그 기업을 망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살리는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그 추경 예산이라든지 뭐 공적 자금이라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 그거와 병행해서 그러면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정도까지 방치해온 사람들은 누구냐? 그래서 이제 언론의 서별관 회의라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가면 이제 왼쪽에 큰 건물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보통 그 회의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비서실을 들어가려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 경호 업무나 뭐 경호실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쪽은 비교적 출입이 간단하고 왔다 갔다 하기 편한데 그쪽에 회의를 많이 하는데, 그럼 그쪽에서 이 논의들을 많이 했을 때 논의를 해가지고 정부가 지원해서 그 기업이 잘 살아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다 방치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그냥 국민 세금 쏟아붓고 저기 국책은행을 통해서 지원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돈이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그 물붓기식으로 어떤 지원했던 부분. 그럼 그때 그 관리 감독을 산업은행은 어떻게 한 거냐? 산업은행이 못했으면 산업은행이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국책은행은 언제까지 하다가 잘 안 되면 또 그 정부에다 얘기해가지고 이거 안 됐으니까 저희 좀 더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갈 수 있냐? 그럼 산업은행이 만약에 문제가 되니까 지금 양적 완화해갖고 보존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 돈으로 그걸 끊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산업은행이 거기에서 책임 있어요. 관리 감독을 잘못해갖고 책임 있으면 산업은행도 당연히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여러 가지 책임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되는데, 여러분 산업은행 건물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국회 앞에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 왼쪽으로 하다 보면 그 끝머리에 여의도공원 맞은편에 굉장히 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산업은행인데, 그러면 여기는 자기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으면 이 은행도 어려움을 겪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산업은행 직원들도 그러면 구조조정을 해야죠. 어려우면 모든 회사가 어려우면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도 줄이고 연봉도 깎아야죠. 또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 산업은행 그 건물도 팔아야죠. 그렇게 맨날 좋은 호화 건물에서 일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연봉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손을 안 대고 나서 무조건 국민 세금으로 풀어가자. 저는 이런 거에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공적 자금의 문제도 있고 또 양적 완화나 이런 부분도 정부 정책 위반자나 또 관리은행 은행의 어떤 책임 문제나 이런 부분을 전혀 하나도 안 묻고 그냥 국민들한테 그냥 적당히 해서 국민들 세금으로 이렇게 메꿔서 또 구제해주고 뭐 이런 거는 이번에 확실하게 저는 끊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당도 그런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제 국고보조금 문제에 있어서 정당은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정당에 대한 어떤 그 후원금이나 기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 후원금을 정당이 받을 수 없고 또 법인도 낼 수 없기 때문에 정당의 회계라는 크게 이제 국고지원금하고 이제 당원들이 내는 당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당비와 그 국고지원금을 연동하는 방법도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비로 당이 운영되는 게 가장 정상적인 부분이죠. 정상적인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비를 많이 내는 당원을 많이 가진 정당에 대해서는 사실 국고지원금도 그만큼 좀 더 주고 거기 당비도 제대로 못 거두면서 오로지 그냥 국민 세금에 의한 국고지원금에 유지하는 정당이라면 거기에서 좀 차등을 줘서 좀 더 국고에 의존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스스로 자발적인 어떤 그 재정을 좀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두 번째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거는 새정치민주연합 그 당무혁신 실장할 때 제가 손을 좀 대다가 이제 다 완결을 못 하고 나왔는데요. 정당의 회계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가장 불투명한 집단입니다. 정당이라는 건 예산안도 없고 나중에 뭐 결산 보고서도 없습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쓰고 그냥 그걸 선관위에 보고하는 정도로 끝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국민들 세금으로 쓰는 집단 그러니까 당비를 걷어서 낸 거는 당원들한테 어떻게 썼다고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국고지원금을 갖다 받았었으면 국민들한테 우리는 국민 세금으로 이거 이만큼 받아 이렇게 썼다고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새누리당은 돈을 어떻게 쓰는구나. 민주당은 어떻게 쓰나 국민의당은 어떻게 쓰는가 이거를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투명하게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이제 그런 회계보고나 이런 것이 조금 형식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해서 그래서 회계를 투명하게 하게 되면 그것이 또 정당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촉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1인당 1개로 간결하게 핵심만 부탁드립니다. 네,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네, 여기 앞에 계신 분. 네, 그 19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전공하고 있는 문혁준이라고 합니다. 아까 중대선거구제의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기 비례양식이 아니라면 어떤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국민의당에서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리베이트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례대표제가 어떤 악용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뭐랄까 의혹들이 많은데 국민들 사이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고 국민의당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제 비례대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부정비리가 있다고 저는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선관위가 관련자들을 고발한 부분 이제 회계 처리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당 대표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실정법을 어겼다면 그 법대로 처리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거기에 따른 당원당 규정에 필요한 조치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조치를 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말씀하신 이제 그 비례대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지역구 후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공천 심사를 할 적에 A라는 지역에 한 3분이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그 3분 중에 우리가 봤을 때 적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그 3분의 그 후보를 다 포기하고 새로운 후보를 찾아 나섭니다. 새로운 후보를 찾아 나서 가지고 그러니까 영입 작업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영입 작업을 해서 여기 출마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여기 이 A라는 지역에 3분이 다 마땅치 않은데 B 지역에 만약에 2분이 있는데 B 지역에 2분이 다 괜찮아요. 그럼 그 B 지역의 한 분에 대해서 이 A 지역으로 가실 수 있냐고 저희가 이렇게 조정 권유를 해드리고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청년 대표에 대해서 당에서 여러 명한테 그 영입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 대표들이 그때 이제 그 국민의당에 인기가 좀 없었어요.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 7번도 뭐 될까 말까 뭐 이런 식인데 굳이 그럼 바깥에서 자기가 하나의 어떤 창업이든 뭐든 일가를 이룬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그걸 접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정리하고 내가 정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하던 를 계속해서 할 것이냐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고민하던 분들이 나는 정치를 안 하고 그냥 내 일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비례대표 7번까지 그 여성분한테까지 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절차적으로나 뭐 이런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문제 생각은 근데
그 국민의당의 청년 대표로 한 사람이 뭐 과연 우리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어쨌든 지금 동료 의원이고 또 모든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당 지도부가 말씀을 국민들한테 드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례대표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확대하자. 뭐 이런 부분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비례대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비례대표를 뭐하러 그렇게 많이 뽑냐. 뭐 이런 부분에서 비례대표 확장은 이제 시민사회나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좀 늘릴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중대선거구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중대선거구제는 그 현재 소선거구제가 이제 한 지역에서 한 명을 뽑잖아요. 한 명을 뽑으니까 51%로 당선인 49%를 얻은 사람도 아무 문제 저게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구를 더 넓혀가지고 거기서 2명도 뽑고 또 많은 데는 뭐 한 세네 명도 뽑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2등, 3등을 구제해 주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표가 그만큼 없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호남에서도 각 정당이 다른 그러니까 여야가 후보들이 나오고 영남에서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야권의 대표성이 TK 지역에서나 이런 쪽에서 국회의원이 나오는 거고 또 지금 새누리당의 성향을 가지고 후보가 호남 지역에서 나오고 그러다면 이것이 지역 감정이나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소수 정당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소수 정당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다 보면 결국은 이 사표 방지라든가 아니면 소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도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측면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B 구역 뒤에 2조신가요? 아니면 남자분 지금?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러시아학과 전영민입니다. 앞에 질문자들도 다 한국외대인데 또 한국외대가 해서 어쨌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도 있고 질문도 있습니다. 먼저 저는 민주주의는 이제 다원주의에 입각해서 이제 체제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대에 이제 다당제에 입각한 국회가 들어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게 생각하고 있고 앞에 이제 정치적 불안정성 얘기해 주실 때 그런 불안정성들이 이제 양당제 체제에 의한 단점으로 인해서 발생된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당주의를 굉장히 전 주장하고 있지만 자칫 다당제의 문제는 이제 정국이 불안하거나 강력한 정책 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단점을 앞으로 이제 보완해 가면서 이제 국민의당이 향후 나갔으면은 이제 기대가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기대에 미칠 수 있는 이제 국민의당이 돼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제 질문은 이제 제도 개혁을 말씀해 주실 때 이제 선거 개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약간 한국 정당이랑 이제 독일 정당의 차이를 약간 간단하게 좀 얘기하면 한국 정당은 이제 중앙에 있는 사람이 지역으로 가는 경우이고 이제 독일 정당은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이 이제 중앙으로 간 경우고 게다가 또 이제 독일은 이제 코퍼레티즘적 정치가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았기 때문에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독일식 코퍼레티즘을 굉장히 많이 한국 사회가 많이 본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 이러한 개헌을 이룰 때 이러한 그 독일식이 아닌 한국식으로 약간 변형이 이루어진다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태규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이건 뭐 제가 좀 배워야 될 것 같고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제 다당제의 제도적인 보장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당제를 보장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사표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5%든 10%든 그거를 요구하는 그런 정치 세력을 요구하는 그 민의가 있다면 그 부분이 의석수로 나타나서 국회 권력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가 저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 그것이 한국에 도입하는 데서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이 한국적으로 어떤 문제, 한국에 적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따로 제가 만나서 한번 토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다원주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주의가 다원주의고 사회의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갈등이나 이용을 조정하고 또 통합시키는 이제 그런 기능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아까 그 체질 개혁이나 뭐 이런 진영주의 뭐 이런 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양당이라는 부분이 양당이기 때문에 이제 싸우는 문제도 있지만 이 양당이 각각 진보와 보수를 자처하고 그러면서 내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정치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근데 아까 다원주의라고 말씀하신 현대 사회라는 거는 굉장히 다원화되고 이제 증층화된 사회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풀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진영주의나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진영주의 입각한 정치를 해체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요? 과연 어떤 현안이 있었을 적에 이거는 보수적 관점이 실질로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문제는 또 그 진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어떤 보수나 진보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서 내 관점에 맞으면 수용으로 아니면 배척하고 이런 정치가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 정치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 깨야지만이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 하나의 진보나 보수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적어도 중간지대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중도적 관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뭐 굉장히 아마 저 세대보다 더 개방적이고 더 세상에 대한 어떤 이해가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좀 사고를 하시는데 과거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죠. 수출도 많이 하고 우리의 한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뭐 사업도 벌이고 개척도 하고 또 중동 가고 뭐 이래가지고 세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열심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잘 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뭐 지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어쨌든 인적 자산이 국가의 큰 자원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세계 속의 한국을 생각하시면서도 또 한국 속의 세계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북한 이탈 주민분들 뭐 또 그 조선족 또 그 이주 노동자들 뭐 또 다문화 과정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미 세계화가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잘 안 돼가지고 사실 저희가 지탄을 많이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고 같은 공동체 구성으로서 대우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벌어진 일이 많고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사실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이 잘 안 되고 과연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통일로 갈 수 있겠냐?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서 오신 분들도 여기서 적응이 잘 안 되는데 통일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통일은 대박이 아니고 재앙이 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저는 또 우리 이주 노동자들 우리보다 약자인 사람들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더라도 같이 살 수 있는 지혜 그런 어떤 개방성, 포용력 뭐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 우리도 조금 생각해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마 그 질문하신 거에 답변이 굉장히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내셔서 연락하셔서 제 방으로 한번 오시면 같이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메일 보내겠습니다. 한국외대 전형민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외대만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데 또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네, 마지막 질문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질문이 길면 중단해야 하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쪽 여성분 1인당 1개로 간결하게 핵심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1조 동국대 경영 캠퍼스 다니고 있는 송가영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 거는 아까 앞서 말씀하신 분처럼 저도 양당 체제에서 이제 3당 체제로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가 되게 큰 편인데요.
저는 총선이 이제 각 당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설명해 주셨다시피 지역적으로 이제 지역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선거에 임하면은 저희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총선 결과를 봤을 때 국민의당은 지역의 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호남 뭐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호남 자민련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다만 이제 저희가 호남에 대해서 공약을 많이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호남 분들이 지금 민주당이죠. 민주당 가지고는 정권 교체가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서야 된다. 그리고 그 새로운 대안으로 이제 국민의당을 선택하셨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그 정당 득표율은 27.6%가 해서 저희가 2위를 했죠. 전국적으로 저희가 정당 득표율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굉장히 높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호남의 의석수가 편중되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저희가 정당 득표율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결코 저희가 이제 호남에 국한된 지역주의 어떤 색채가 강한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개방적이고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한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다른 지역에서 비록 의석수는 안 주셨지만 정당을 찍어주신 그런 민의를 잘 대변해서 그런 정당 지지율을 계속해서 더 유지하고 올려나가는 그런 노력들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저희가 정책을 위반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호남이라는 이 부분에 종속되지 않고 적어도 모든 어떤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일을 해나가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 이제 과거 이제 좌와 우의 어떤 이런 대결 구도, 양당 대결 구도 저희가 어쨌든 포용적 보수, 이제 개혁적 보수라고 할 수 있고 또 합리적 진보 이러한 그 좌우의 합리적인 진보와 보수의 양날개로 가는 정당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창당 취지문에서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창당 취지와 정신을 저희가 잘 지켜서 국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모든 부분을 풀어 나간다면 그런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잘 극복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궁금하신 게 많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강연 해주신 이태규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한 1분만. 예. 네네. 그러니까 오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저는 이렇게 굉장히 열기가 굉장히 뜨겁네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장래나 한국의 장래에는 굉장히 밝다. 뭐 이런 의례적인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열정 그런 어떤 기상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잘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서 저도 돌아가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좀 더 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정책이나 뭐 이런 쪽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찾아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모순 구조들을 깨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도 아마 여러분 또래의 딸이 있습니다. 저 큰 딸애가 이제 그도 학생인데 이제 제가 뭐라 그러면 이제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과거에 부모님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공부해라, 너 뭐해라 하면 지겹죠. 사실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선지자, 선구자가 아닌 모든 인간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뭐를 좀 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 그걸 안 했지 뭐 이런 후회 문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나이가 이제 51인가 2인가 그런데 50대에서 그러면 이제 계속 후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20대 때 뭐 체력도 좋고 술 먹을 거 다 먹고
또 그래서 그 다음날 거뜬하게 또 책 보고 싶으면 보고 뭐 이러는데 그것이 하다 보니까 젊은 거에 취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책 보는 것보다 노는 게 조금 더 많이 차지하잖아요. 뭐 이렇게 술 먹고 뭐 이런 부분인데 제가 30이 됐을 적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왜 내가 그때 그런 걸 안 했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하려고 했는데 20대 때 못한 걸 막 하려고 합니다. 근데 30대가 되면은 30대 때 해야 될 게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쌓이잖아요. 그럼 이제 지치는 거죠. 그렇게 지쳐서 이것도 그런 거 20대 때 하려고 할 것도 못하고 30대 때 한 것도 못하고 감당도 못하고 막 또 나이는 먹어가고 그래서 40이 되면 저 20대 거부터 또 30대 거까지 쌓여있고 40대 게 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50대에 와서 뭐 이걸 또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 중에 다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린 거는 그 뭐 버킷리스트 뭐 이렇게 거창하게 갖지 말고 내가 20대 때 하고 싶은 거 그것이 뭐 내가 뭐 목표를 세워서 책을 보든지 여행을 하든지 뭐 체험을 하든지 모든 부분을 하셔서 20대에는 내가 요걸 해야겠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30대에는 뭐를 하고 그 또 그걸 바탕으로 40대는 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내가 10년, 2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좀 가봐야지 뭐 이런 그 목표 의식을 분명히 하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그것이 자기가 그거를 성취나 어떤 실천이나 하는 부분은 뭐 50%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는 그걸 못했는데 요번 좀 더 잘해봐야지. 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성취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인생의 선배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또 30대 넘어가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왜 그때 20대 때는 왜 이걸 안 했지? 그때 하지 마시고 지금 체력 좋고 여러분들 어떤 그 열정, 고민 이런 부분을 그냥 폭발시킬 수 있는 어떤 쪽에 집중해서 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